나는 긴 세월 기업을 운영하며 사람의 진짜 파산이 돈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 때문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고독은 가난보다 먼저 찾아온다. 돈이 떨어져도 다시 채울 수 있지만 고독이 찾아오면 의지부터 무너진다. 그리고 무너진 의지는 그 어떤 기술과 자본으로도 되살리기 어렵다. 젊은 시절엔 외로움이 사치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체계적 문제로 바뀐다. 몸이 약해지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며 매일의 대화가 사라질 때 사람은 서서히 고립된다. 기업이 매출보다 소통 지표로 무너지는 것처럼 인간도 대화 단절에서 부식된다. 나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이렇게 정리했다. 고독은 병이 아니라 미관리 비용이다. 우리는 젊을 때부터 돈을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면서 정작 관계를 관리하지 않는다. 돈은 쌓여도 사람은 빠져나가고 시간은 늘어나도 대화는 줄어든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집안엔 물건만 남고 사람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늦게서야 말한다. 나는 왜 혼자가 되었을까? 그 질문의 답은 늘 같다. 연결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사업에서도 고객 관리가 끊기면 시장 점유율을 잃는다. 인생에서도 관계 관리가 끊기면 마음의 점유율을 잃는다. 관계는 꾸준히 업데이트해야 유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를 유지보수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젊을 땐 자연히 생기던 인연이 노년에는 자연히 사라진다. 왜냐하면 유지할 의지를 예산처럼 아끼기 때문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외로움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누군가는 홀로 남을 운명이라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고독은 내 안의 관리 포기에서 시작된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누구에게 먼저 안부를 보낼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는 곧장 닫힌다. 기업이 하루 거래를 놓치면 매출이 떨어지듯 인간도 하루의 인사를 놓치면 마음의 시장이 줄어든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방치해서도 안 된다. 나는 고독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선택적 고도 소리뛰다. 이는 나를 성찰하게 하는 고요다. 혁신의 아이디어와 결정은 늘 이 고독 속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방치된 고독티다. 이것은 병이다. 이 병은 느리게 진행되며 어느 날 갑자기 삶 전체를 덮친다. 이 두 고독은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다. 전자는 나를 살리고 후자는 나를 삼킨다. 나는 선택적 고독을 즐겼다. 홀로 남을 때 비로소 내가 보였다. 사람은 타인 속에서 자신을 잃고 혼자 있을 때 자신을 회복한다. 그러나 방치된 고독은 다르다. 그것은 회복이 아니라 퇴화다. 인간관계의 고리를 끊고 세상을 향한 감각을 닫아버린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따뜻한 방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나는 그 차이를 관리 능력이라 본다. 고독을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업처럼 운영한다. 감정은 회계처럼 점검되고 인간관계는 재무처럼 관리된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가? 오늘 내 마음의 잔액은 흑자인가 적자인가? 이 질문을 매일 던지는 사람은 외로움에 침식되지 않는다. 내가 회사를 세우고 위기를 넘길 때마다 느낀 것은 조직의 붕괴는 언제나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외로움은 외부 환경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부 시스템의 고장이다. 대화의 회로가 끊기고 감정의 배터리가 방전될 때 인간은 서서히 기능을 잃는다. 그러니 외로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다스려야 한다.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관리 항목이다. 이 항목을 예산서에 올리고 매일의 루틴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업의 재무제표처럼 인생에도 정기보고가 필요하다. 오늘의 사람 관리, 오늘의 감정 관리, 오늘의 자기 점검, 이 세 가지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젊은 시절 나는 성공은 돈으로 측정된다고 믿었다. 그러나 늙어서야 알았다. 성공의 최종 단위는 외로움의 밀도다. 돈은 숫자이고 고독은 온도다. 돈이 많아도 차가운 인생은 실패다. 나는 차라리 돈이 적어도 따뜻한 관계를 가진 인생을 성공이라 부른다. 기업의 온도는 사람의 온도로 유지된다. 사람의 온도는 마음의 연결로 유지된다. 외로움을 경영하라.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시스템이다. 노년의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경영 과제다. 기업이 불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듯 인생도 고독기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나는 이를 인생의 내부 감사라고 부른다. 한 달에 한 번 내 마음의 재무 상태표를 열어보라. 누구와 대화했는가? 누구에게 감사했는가? 누구를 미워했는가? 그 대답 속에 고독의 정도가 있다.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관리하라는 신호이며 삶의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경고등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인생은 조용히 파산한다. 그러나 그 신호를 들을 줄 안다면 고독은 더 이상 적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정비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엄격한 스승이 된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다. 너는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 질문이 들리는 한 나는 아직 외롭지 않다. 나는 인생을 돌아볼수록 고독을 피하려는 사람보다 고독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 젊은 시절 나는 수많은 사람과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듯한 환상 속에 살았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늘 내게 돌아오는 건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보다도 더 큰 정적이었다. 그 정적 속에서만 나는 나 자신을 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외로움이 없는 인간은 성찰이 없는 인간이다. 내가 만든 모든 결정 중 가장 정확했던 것들은 언제나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나왔다. 고독이란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실험실이다. 그 안에서만 인간은 자신을 객관화한다. 나는 고독을 두 종류로 구분했다. 첫째는 선택적 고독, 둘째는 방치된 외로움이다. 선택적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요다. 그 안에서 사고는 맑아지고 감정은 정돈된다. 마치 공장 설비를 잠시 멈추고 오일을 교체하는 것과 같다. 작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효율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반대로 방치된 외로움은 관리가 중단된 상태다. 시스템이 멈춘 공장처럼 한번 정지하면 다시 돌리기가 어렵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관계의 전원을 끈다. 더 이상 전화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그렇게 조금씩 세상에서 로그 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명예퇴직 후에도 여전히 재능이 뛰어나지만 연락망이 끊겨 혼자 술로 시간을 버티는 사람들. 은퇴 후 가족과도 말이 줄어든 사람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나는 기업에서도 이런 현상을 자주 봤다. 어떤 팀이 성과가 떨어지면 원인은 기술력보다 소통 부재에 있었다. 내부 대화가 끊긴 팀은 스스로의 문제를 진단하지 못한다. 사람도 같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혼자에 갇히면 병이 된다. 선택적 고독은 내면의 질서를 세운다. 나는 늘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 걸었다. 그 시간은 나에게 명상의 시간이었다. 그 고요 속에서 다음 날의 전략이 떠올랐다. 고독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정죄했다. 그러나 방치된 외로움은 반대다. 그것은 자기를 소모시키고 기억과 의욕을 서서히 깎아낸다. 고독을 관리하지 않으면 마음은 폐업한다. 사람은 관계로 태어나 관계로 죽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고 시간은 늘어난다. 그래서 시간의 남음이 곧 외로움의 공간이 된다. 나는 그 공간을 비워두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규칙을 세웠다. 매일 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한다. 매주 한 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매달 한 번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 단순한 루틴이 나를 세상과 연결시켰다. 기업 경영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 거래처가 줄어든다는 건 외부와의 접촉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제품보다 위험한 것은 관계 단절이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관계가 단절되면 마음의 수익 구조가 무너진다. 사람은 관심이라는 연료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고독을 잘 다루는 사람은 외로움을 자본으로 바꾼다. 나는 홀로 있을 때 책을 읽고 메모를 남겼다. 그 기록이 내 사상의 밑거름이 되었고 훗날 수많은 결정의 근거가 되었다. 선택적 고독은 단절이 아니라 집중의 환경이다. 내가 사색하고 정리하고 재정비할 때마다 내 내면의 주식 가치는 상승했다. 반면 방치된 외로움은 감정의 부채를 만든다. 연락하지 않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연락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쌓인다. 이 빚은 스스로를 고립시킨다. 기업에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듯 관계에서도 미연락의 부채가 마음을 짓누른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빚은 돈의 빚이 아니라 마음의 빚이다. 나는 인생의 말년에 들어서야 고독이 나를 시험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외로움은 나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경영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었다. 고독을 관리하라. 그것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첫걸음이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도 연결의 깊이는 깊어질 수 있다. 핵심 연결망만 남겨라. 그것이 인생의 네트워크 구조 조정이다. 내가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닫히는 순간이었다. 고독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외로움은 스스로 문을 잠글 때 시작된다. 나는 인생을 기업처럼 보았다. 기업은 자본, 인력,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사람도 같다. 젊을 때는 체력이 자본이고 중년에는 인맥이 자본이며 노년에는 정신의 체계가 자본이다. 그 체계를 나는 129 시스템이라 불렀다. 하나의 문장, 2개의 취미, 9개의 연결, 이 3가지만 지키면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먼저 하나의 문장, 즉 나를 일으키는 만트라다. 나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일어나 보자. 오늘도 한 걸음이다. 이 문장은 내 하루의 시동 버튼이었다. 사람은 스스로를 깨우는 언어를 가져야 한다. 남이 해주는 격려는 일시적이지만 내가 내게 하는 말은 구조적이다. 기업의 비전 문구가 직원의 행동을 이끄는 것처럼 개인의 만트라도 마음의 에너지를 설계한다. 만트라는 감정의 기준점이다. 기준점이 흔들리지 않으면 외부의 변화에도 휩쓸리지 않는다. 다음은 2개의 취미다. 나는 이를 간의 취미와 가외 취미로 나눈다. 간의 취미는 홀로 몰입할 수 있는 정적 활동이다. 글쓰기, 독서, 정원 가꾸기 이런 일들은 마음의 질서를 세운다. 반면 가외 취미는 사람과의 연결을 복원하는 동적 활동이다. 등산, 바둑, 골프, 봉사활동 무엇이든 좋다. 핵심은 정기적 참여와 성실성이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 장치다. 나는 노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여가를 가진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결국 생을 낭비한다. 간의 취미는 나를 회복시키고 가외 취미는 나를 세상과 연결한다. 둘 다 있어야 삶의 균형이 유지된다. 기업으로 말하자면 간의 취미는 연구개발 부서이고 가외 취미는 영업부서다. R&D 없이 매출이 없고 영업 없이 지속이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9개의 연결, 즉 SOS 네트워크다. 이것은 위기 때 나를 구해줄 구조망이다. 나는 늘 내 수첩에 9개의 이름을 써두었다. 가족 2, 친구 3, 후배 2, 전문가 2. 누구에게는 전화번호, 누구에게는 이메일, 누구에게는 상담 창구. 이 숫자는 상징이다. 중요한 건 명단이 아니라 즉시성이다. 위기 때 망설이지 않고
연락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인맥이다. 나는 경영에서도 같은 원칙을 세웠다. 위기관리 시스템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작동해야 한다. 사람의 인생도 같다. 우울과 외로움은 사고가 아니라 징후다. 징후를 감지했을 때 바로 연결망을 작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한다. 자존심이 그들을 묶는다. 나는 그렇게 묻곤 했다. 당신은 지금 자존심을 지키는가 아니면 생존을 지키는가? 살아야 자존심도 있다. 129 시스템의 본질은 자기 경영이다. 만트라는 경영 철학이고 취미는 조직 문화이며 연결망은 비상대응 체계다. 기업은 매년 재무제표를 공개하지만 사람은 평생 감정을 숨긴다. 그러나 인생의 경영자는 나 자신이다. 감정의 회계, 관계의 손익, 마음의 손상률 all, 내가 감당해야 할 항목이다. 나는 은퇴 후에도 이 시스템을 지켰다. 아침엔 내 만트라로 하루를 열고, 낮에는 책을 읽고, 주말에는 사람들을 만났다. 이 단순한 루틴이 나를 고립에서 구했다. 고독은 늘 내 곁에 있었지만 외로움은 다시 내게 들어오지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운영 중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그 많은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기 전에 먼저 나를 운영했다.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어떤 조직도 어떤 관계도 유지할 수 없다. 229 시스템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다. 하루 한 문장으로 자신을 일으키고 2개의 취미로 삶의 균형을 잡으며 9개의 연결로 세상과 이어진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나는 지금도 내 노트 첫 장에 이렇게 적어두었다. 오늘도 운영 중. 그 짧은 문장이 내 모든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나는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살았다. 기업의 흥망도 개인의 흥망도 결국 사람의 질지에서 갈린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곁에 있는 사람, 이런 이들이 세월의 필터를 통과한 진짜 친구였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된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보다 깊은 사람이 필요하다. 젊을 때의 친구는 술잔을 나누지만 나이 들어 필요한 친구는 삶을 나눈다. 나는 이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귀인 같은 친구라 불렀다. 첫째, 슈퍼 친구, 인생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 나는 가끔 오랜 친구의 이름을 불러본다. 그들은 내 인생의 위기 때 나타났던 사람들이다. 사업이 흔들릴 때,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혹은 세상의 모든 불신이 나를 향할 때도 그들은 내 편이었다. 나는 그들을 슈퍼 친구라 불렀다. 이들은 나에게 있어서 영웅 같은 존재였다.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나 또한 그들의 위기 앞에서 같은 자리에 서야 한다. 진짜 우정은 교환이 아니라 순환이다. 서로의 시간을 나누며 신뢰를 키운다. 그 믿음이 쌓이면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연대가 된다. 세월은 사람을 걸러낸다.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는 당신의 인생이 검증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하나면 충분하다. 그 한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다. 둘째, 삼친구, 함께 땅을 파줄 사람. 삽친구는 말보다 행동으로 존재를 증명한다. 새벽 2시에 전화했을 때 이유를 묻지 않고 달려올 사람. 나를 위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단 한 명이면 족하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삶에는 영웅이 필요하지 않다. 대신 삽친구가 필요하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임원은 많지 않다. 결국 회사를 살리는 사람은 사리보다 신뢰를 우선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계산보다 의리를 택했고 그 덕분에 조직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삽친구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돈으로 살 수 없고 노력으로도 만들 수 없다. 다만 내가 누군가의 삽친구가 될 때 비로소 내 인생에도 그런 친구가 생긴다.
주고받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안다. 그 신뢰가 바로 인간관계의 최고 가치다. 셋째, 가족,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 나는 나의 인생에서 배우자와 자식을 가장 긴 파트너로 보았다. 그들은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자주 미워하며 가장 오래 사랑하는 존재다. 가족은 때로 족쇄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는 유일한 관계다. 배우자는 인생의 공동 경영자이고 자식은 미래의 주주다. 이 관계를 관리하지 못하면 노년의 인생은 감정의 부도부도를 맞는다. 나는 평생 회사의 결산서를 봐왔다. 그러나 인생의 결산은 결국 가족이 한다. 내가 어떤 아버지였는가, 어떤 남편이었는가. 그 대답이 곧 인생의 최종 평가표다. 사람은 혼자 성공할 수 없다. 나는 한때 세상의 정상에 올랐지만 그 높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함께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이 없었다면 성공은 공허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품질이다. 깊은 관계 하나가 얕은 100개의 인맥보다 낫다. 인생의 품질은 결국 관계의 품질로 결정된다. 좋은 친구 하나가 당신의 생을 연장시키고 잘못된 친구 하나가 당신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친구는 거울이다. 그들의 수준이 곧 나의 내면이다. 나는 나이 들어도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받은 만큼 반드시 돌려준다.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은 다시 귀인을 보내준다. 귀인은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불러들이는 사람이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 때 그 손끝에서 인생의 품격이 결정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1000명 중에는 스승이 있었고 100명 중에는 귀인이 있었다. 그러나 10명 중 1명은 반드시 도구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겉으론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론 타인의 에너지를 빼앗는 존재였다. 기업 경영에서도 이런 사람은 존재했다. 겉으로는 충성스럽지만 속으로는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 그들은 늘 회사를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자신만을 위해 움직였다. 나는 이런 유형을 가스라이팅형 리더라 불렀다.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심리 조작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지배 행위다. 처음에는 친절과 조언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점차 상대의 자존심을 흔들고 외부의 모든 관계를 끊게 만든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믿을 사람은 나뿐이야. 그 순간 상대는 이미 생각의 인질이 된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인간적이지 않다. 그는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통제하고 사랑을 주는 척하면서 지배한다. 나는 이런 관계를 수없이 봤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스라이팅의 본질은 고립이다. 상대가 외부의 시선에서 분리될수록 그의 세계는 조종자의 손안에 들어간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자기 판단력을 상실한 노예가 된다. 나는 경영에서도 이 원리를 명확히 봤다. 의견이 사라진 조직, 비판이 없는 회의. 그건 이미 독재의 첫 단계였다. 그 순간부터 회사는 썩기 시작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대화가 끊기고 비판이 사라질 때 그 관계는 이미 죽은 것이다. 또 하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조작을 그루밍이라 부른다. 그루밍은 단순한 달콤함이 아니다. 그것은 의존을 미끼로 한 세뇌다. 상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척하면서 결국 그 상처를 이용한다. 그들은 늘 보살핌을 말하지만 실제 목적은 지배다. 나는 젊은 임원들에게 경고했다. 당신을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는 당신의 방심을 노린다. 그루밍형 인간은 상대의 불안을 파고든다. 그는 스스로를 안식처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타인의 정신을 갉아먹는 감정의 기생충이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 없을 때, 즉 외로움이 가장 깊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외로움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조작당할 틈새의 시작이다. 나는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나쁜 관계는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야 한다. 사람은 자신을 병들게 하는 관계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건강을 되찾는다. 독한 약을 계속 마신다고 병이 낫지 않는다. 해독은 회피에서 시작된다.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밍은 결코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감정의 미로를 만들어 당신이 출구를 찾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 관계를 끊을 때는 죄책감이 아닌 생존 본능으로 결정해야 한다.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사과는 필요 없다. 나는 경영에서도 똑같이 했다. 조직을 좀먹는 인물은 설득으로 바꾸지 않았다. 그는 배신으로 회사를 망가뜨릴 뿐이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단호하게 잘라냈다. 그 단호함이 회사를 살렸다. 인생도 같다. 독한 인간을 끊지 않으면 그는 당신의 삶까지 소유하려 든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귀인을 만나면 지켜라. 귀신을 만나면 도망쳐라. 귀인은 당신을 성장시킨다. 귀신은 당신을 소모시킨다. 귀인은 당신의 가능성을 믿지만 귀신은 당신의 불안을 이용한다. 삶은 끊임없는 선택이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결정한다. 때로는 남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용기가 진짜 지혜일 때가 있다. 나는 늙는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러나 그 세월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각자의 경영 능력이다. 젊을 때는 몸이 성장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지혜가 성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결정성 지능, 즉 삶을 통해 축적되는 지식과 경험의 합산치다. 젊을 때의 지능은 유동적이다. 기억력, 반응 속도, 언어 습득력, 이 모든 것은 타고난 자본이다. 하지만 인생은 처음부터 불공평하다. 누군가는 IQ가 높고 누군가는 두뇌 회전이 빠르다. 그러나 나는 그런 타고남보다 축적되는 사고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믿었다. 결정성 지능은 나이를 먹을수록 커진다. 왜냐하면 경험과 학습이 매일 이자를 붙여주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산처럼 공부와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나는 젊은 시절 매일 책을 읽었다. 하루 한 장이라도 읽었다. 그 한 장이 내 사고의 방향을 바꾸기도 했다. 책은 내게 말을 걸었다. 세상은 넓지만 진리는 좁다. 나는 그 문장을 사업의 원칙으로 삼았다. 사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진리는 언제나 단순했다. 정직하게 일하고 꾸준히 배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세 가지가 모든 경영의 뿌리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다른 것을 깨달았다. 공부는 단지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공부는 마음의 구조를 유지하는 운동이었다. 사람이 배움을 멈추면 생각의 근육이 굳는다. 기업이 혁신을 멈추면 시장에서 밀려나듯 인간도 학습을 멈추면 세상에서 밀려난다. 나는 늙어서도 새로운 것을 익히려 했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심지어 젊은 직원들에게 트렌드를 물었다. 그들이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그런 걸 왜 배우세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배움이 멈추는 날이 진짜 은퇴다. 배움은 자존감의 원천이다. 아는 만큼 세상을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하는 만큼 외로움을 덜 느낀다. 배움은 외로움의 해독제다.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아는 사람은 세상을 활용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나이 들어서도 성장하려면 매주 두 가지를 하라. 하나는 새로운 지식의 흡수, 다른 하나는 새로운 경험의 도전이다. 새로운 지식은 머리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경험은 마음을 확장시킨다. 나는 60이 넘어서 악기를 배웠고 70이 넘어서 외국 도시를 혼자 걸었다. 그 시간들은 숫자로 남지 않았지만 내 정신을 다시 젊게 만들었다. 결정성 지능은 단순히 똑똑함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이해력이다. 내가 겪은 실패, 사람의 얼굴, 세상의 변화, 이 모든 경험이 하나의 큰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젊은 뇌가 빠르다면 늙은 뇌는 정확하다.
나는 그것을 경험의 알고리즘이라 불렀다. 이 알고리즘은 위기에서 냉정을, 혼란 속에서 통찰을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둔해진다고들 말한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뇌는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는 공장이다. 단지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 뿐이다. 생각의 기계를 계속 돌려야 한다. 읽고 쓰고 묻고 걸어라. 그 네 가지가 인생의 지적 엔진을 유지한다. 나는 매년 내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올해 나는 어떤 지식을 새로 얻었는가? 올해 나는 어떤 경험을 새로 쌓았는가? 이 두 질문이 내 인생의 성적표였다. 세월은 몸을 약하게 하지만 지식과 경험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든다. 젊음이 사라져도 통찰은 늙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믿는다. 배우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지식을 쌓는 사람은 세월을 넘어선다. 늙어간다는 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제되는 과정이다. 공부와 경험은 그 정제의 도구다. 나는 오늘도 책 한 권을 펼치며 중얼거린다. 오늘의 배움이 내일의 평안을 만든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경영했지만 가장 어려운 관계는 늘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였다. 기업은 위계로 움직이지만 가정은 감정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경영의 논리로 회사를 지킬 수 있어도 가정은 오직 존중의 언어로만 유지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존중으로 유지된다. 나는 이 말을 깊이 믿는다. 사랑은 불꽃이고 존중은 구조다. 불꽃은 꺼지지만 구조는 남는다. 불이 꺼진 후에도 건물이 남아야 집이 유지된다. 가정의 존중이 무너지면 사랑은 기억으로만 남는다. 나는 부부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금기를 정했다. 그것은 말의 경영 원칙이자 인간의 기본 예의였다. 첫째, 이혼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 단어는 폭탄과 같다. 한 번 던져지면 둘 다 다친다. 부부가 다투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혼해라는 말은 다툼의 종결이 아니라 관계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명령이다. 기업에서도 해고를 쉽게 말하는 리더는 결국 팀을 잃는다. 가정도 같다. 이혼을 말하는 순간 모든 문제 해결의 통로가 닫힌다. 생각으로조차 품지 말라.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는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혼을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반쯤 무너진 것이다. 부부는 싸워도 좋다. 그러나 끝내지 말고 멈춰라. 멈춤은 회복의 기회다. 둘째, 상대의 콤플렉스를 건드리지 말라.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다. 배우자에게 그 약점을 조롱받는 순간 그는 사랑이 아니라 모욕을 느낀다. 나는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를 보았다. 경제 문제도 성격 차이도 아니었다. 그들은 결국 서로의 상처를 무기 삼아 싸웠다. 말은 칼보다 빠르다. 칼은 상처를 남기지만 말은 마음을 남긴다. 한 번 던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다. 기업에서도 비판은 사실로 해야지 감정으로 하면 조직이 붕괴된다. 가정도 같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존중은 기술이다. 그 기술은 배우자의 아픔을 건너뛰는 언어에서 나온다. 나는 늘 아내에게 물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가장 상처가 될까? 그 질문 하나로 수많은 싸움을 예방할 수 있었다. 부부 사이의 존중은 침묵이 아니라 배려의 언어로 증명된다. 셋째, 다른 사람 앞에서 배우자를 낮추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그러나 많은 부부가 타인 앞에서 농담처럼 서로를 깎아내린다.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순간 배우자의 마음은 조용히 다친다. 나는 회의 자리에서도 절대 직원의 체면을 깎지 않았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존중을 잃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배우자 관계도 같다. 가정이란 가장 작은 조직이다. 그 안에서도 위계가 아니라 존중의 질서가 필요하다. 타인 앞에서
배우자를 보호하는 사람, 그가 진짜 어른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는다. 나는 다르게 본다.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 존중이 다른 것이다. 존중이 다르면 사랑은 제 온도를 잃는다. 사랑이 사라져도 존중을 남길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성숙한 인간이다. 나는 젊은 시절보다 지금 더 아내를 이해한다. 사랑이 깊어져서가 아니라 함께한 세월이 내게 인내의 기술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관계는 감정으로 시작해 기술로 유지된다. 그 기술의 이름이 바로 존중이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적는다. 가정의 존중은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기업의 신뢰가 회사를 지키듯 가정의 존중이 사람을 지킨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말을 남기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서도 사랑을 경영하는 법이다. 나는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며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 모든 것은 사라져도 태도는 남는다. 재산도 명예도 건강도 언젠가 나를 떠난다. 그러나 내가 세상과 사람을 대하던 방식, 그 존중의 태도만은 끝까지 나와 함께 간다. 젊은 시절 나는 수많은 경쟁 속에서 살았다. 성공은 속도였고 부는 수치였다. 그러나 늙어가며 깨달았다. 진짜 성공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겪는다. 그러나 외로움은 패배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점검표다. 나는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물었다. 지금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들릴 때마다 나는 아직 살아 있었다. 외로움은 나를 고립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정화시켰다. 소음 속에서 잊었던 내 목소리를 듣게 했고 욕망에 가려진 내 중심을 다시 세우게 했다.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관계를 맺을 자격이 있다. 나는 경영에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했다. 회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조용히 멈추는 것이었다.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낭비된 비용을 점검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나이 들어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건 인생이 나에게 보내는 내부 감사 통보서다. 지금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할지를 묻는 것이다. 나는 그때마다 내 삶의 항목을 점검했다. 오늘 감사 인사를 한 번이라도 했는가? 오늘 누군가의 이름을 먼저 불렀는가? 오늘 나 자신에게 친절했는가? 이 세 가지의 예라고 답할 수 있으면 나는 그날을 잘 산 것이었다. 존중은 남에게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도 존중할 수 없다. 나는 인생을 존중의 경영이라 불렀다. 기업의 신뢰가 이윤을 낳듯 인간의 존중이 행복을 낳는다. 존중은 관계의 이자이자 삶의 배당금이다. 그것은 세상과의 거래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내리는 품격의 결산서다. 노년의 외로움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존중이 남아있다면 그 외로움조차 품격으로 바뀐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존중이 있는 사람은 고독해도 초라하지 않다. 그의 침묵은 쓸쓸함이 아니라 깊이이며 그의 홀로됨은 빈틈이 아니라 여백이다. 세상은 연결로 움직인다. 그러나 연결의 목적은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존중의 순환이다. 한 사람의 따뜻한 말이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살린다. 내가 한때 회사를 세웠던 이유도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도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남기고 싶다. 존중은 인간이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자산이다. 사람은 결국 기억 속에서 산다. 그리고 그 기억은 돈으로 남지 않는다. 그 사람의 말, 태도, 시선, 그것들이 그의 브랜드로 남는다. 내가 만든 기업의 이름보다 내가 남긴 태도가 더 오래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 태도의 이름은 존중이다. 그의 이름은 존중이다. 그의 이름은 존중이다. 그의 이름은 존중이다. 그의 이름은 존중이다.